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멋진 도서관에 가서 우리가 사는 시간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좋은 책의 밑줄 쳐 중계하는 여러분의 중계소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은 전라남도 곡성에 있는 전남과학대학교 도서관에 가서 문명의 붕괴를 중계해 드리겠습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짓고 강주헌이 옮겼습니다. 한 사회가 전적으로 환경 파괴로 인해 붕괴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요인들도 있다. 나는 그런 복합적 요인들을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 환경 파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주는 책이면 충분하다고 순진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환경에 따른 붕괴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반드시 고려해야 할 5가지 요인을 찾아냈다. 그중 4가지, 즉 환경 파괴, 기후변화, 적대적인 이웃, 그리고 우호적인 무역국은 한 사회의 운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5번째 요인, 즉 환경 문제에 대한 사회의 대응은 언제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5가지 요인을 하나씩 살펴보자. 물론 그 순서에 특별한 의미는 없다. 그저 편의상의 순서일 뿐이다. 첫 번째 요인은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사람들이 환경에 무모하게 가하는 피해이다. 그 피해의 크기와 복원 가능성은 사람들의 소유욕, 환경의 속성에 따라 달라진다. 환경의 속성은 취약성이나 복원력을 가리킨다. 그런데 한 지역의 숲, 토양, 어류의 개체군 등의 취약성이나 복원력은 별개로 다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사회가 환경적 붕괴를 겪은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주민의 무분별한 행위 이외에 그 사회가 지닌 환경적인 면의 특별한 취약성이 포함되지만 복원력까지 포함될 수도 있다.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요인은 기후변화이다. 인간으로 인해 야기된 지구온난화와 관계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기후는 점점 더워지거나 추워질 수 있고 습해지거나 건조해질 수 있다. 하여간 인간의 행위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자연력의 변화 때문에 기후는 몇 달 혹은 몇 년을 주기로 변덕을 부릴 수 있다. 태양열의 온도 변화, 화산재를 대기에 뿜어내는 화산 폭발, 지축과 궤도의 변화, 지구 표면을 덮은 육지와 바다의 분포 변화 등에 따라서도 기후는 변한다. 자연적인 기후변화의 사례에서 흔히 언급되는 예는 200만 년 전에 시작된 빙하기, 정확히 말해서 기원 후 1400년부터 1800년까지 계속된 소빙기에 형성된 얼음판의 이동, 그리고 1815년 4월 5일 인도네시아의 탐보로 화산이 거대한 폭발을 일으킨 후에 찾아온 저온 현상이다. 탐보로 화산의 폭발로 엄청난 화산재가 상층되기로 치솟아 지표에 이른 햇살의 양이 크게 줄어들면서 저온 현상이 닥쳤다. 그로 인해 1816년 여름에 곡물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북아메리카와 유럽까지 기아로 몸살을 앓았다. 인간의 평균 수명이 짧았고 오늘날처럼 문자가 보편화되지 않았던 과거 사회에서 기후변화는 훨씬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했다. 많은 지역에서 기후는 연간 단위가 아니라 수십 년의 주기로 변하는 경향을 띠기 때문이다. 예컨대 강우량이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평균보다 많다가도 가뭄이 반세기 동안 계속되는 경우가 있었다. 선사시대의 인간 사회에서 부모의 출생에서 자식의 출생까지 평균 횟수는 수십 년에 불과했다. 따라서 수십 년간 계속되는 습한 기후가 끝날 즈음에는 그 전에 닥친 건조한 기후를 직접 체험한 사람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오늘날에도 좋은 기후가 계속되는 수십 년 동안의 생산이 늘고 인구가 증가하는 경향을 띈다.
그런 기후가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는 과거의 경험을 깨끗이 망각하고 사는 것이다. 따라서 그런 시기가 끝나면 사회는 늘어난 인구로 몸살을 앓고 새로운 기후에 적합하지 않은 습성을 쉽게 떨쳐내지 못한다. 멀리 갈 것도 없다. 지금은 미국 서부를 생각하면 된다. 서부 지역이 하루가 다르게 말라가지만 도시에서나 시골에서 물을 펑펑 쓰던 정책들이 여전히 남발되고 있지 않는가. 기후 변화에 따른 이런 문제들이 복합되어도 과거 사회들은 군한 프로그램을 갖지 못했다. 달리 말하자면 다른 기후를 가진 다른 지역에서 남는 식량을 수입해서 보충하는 프로그램이 없었다. 이런 모든 점을 고려할 때 과거의 사회들은 기후변화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자연적인 기후변화는 인간 사회에 따라서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다. 달리 말하면 어떤 사회에는 혜택을 주고 어떤 사회에는 피해를 줄 수 있다. 예컨대 소빙기가 노르웨이령 그린란드에게는 흉조였지만 이누이트족의 그린란드에게는 길조였다. 많은 역사적 사례가 보여주듯이 환경자원이 고갈된 사회라도 기후가 좋으면 그 충격을 흡수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기후가 더 건조해지거나 습해지고 추워지거나 더워지면 붕괴의 벼랑 끝까지 몰렸다. 그러면 인간으로 인한 환경 피해나 기후변화가 붕괴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다. 하지만 한 사회가 환경 자원을 완전히 고갈시키지 않았다면 기후변화에 따른 자원 고갈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컸다. 달리 말하면 기후변화로 자원 고갈의 속도가 빨라지지 않는다면 스스로 자초한 자원 고갈은 그런대로 이겨낼 수 있었다. 결국 어느 한 가지 요인만으로 사회가 붕괴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환경훼손과 기후변화가 겹치면 그 결과는 거의 언제나 파국이었다. 미국의 품 안에서 붕괴된 사회는 차코 문화국립 역사공원과 메사보드 국립공원에 자리 잡고 있던 아나사지 문화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미국의 남서부에서 뉴멕시코주 고속도로 57번과 미 연방 고속도로 666번이 지나가는 곳이며 로스앤젤레스의 내 집에서 960km 정도 떨어진 곳이다. 마야의 도시처럼 아나사지 유적들이나 북아메리카 인디언들의 다른 유적지들도 이제는 관광 명소가 되어 매년 제1세기의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옛날 남서부에서 발달한 문화 중의 하나인 민브레스 문화도 기하학적 무늬와 사실주의적 인물로 묘사된 아름다운 도기 덕분에 예술품 수집가들에게는 널리 알려져 있다. 4,000명 남짓한 사회가 이루어낸 전통 문화인 민브레스 문화는 여러 세대 동안 전성기를 누렸지만 갑자기 사라졌다. 미국의 남서부에서 발달한 사회들은 마야의 도시들에 비해 규모가 작았다. 주민 수가 수천에 불과한 사회들이었다. 마야의 도시들은 널찍한 면적을 차지하고 웅장한 기념물과 예술품을 남겼으며 왕을 정점으로 한 계급사회를 이루었고 고유한 문자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아나사지 문화는 시카고의 초고층 건물들이 들어선 1880년대에야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크고 높은 석조 건물을 세웠을 뿐이다. 우리에게 마야의 비문들을 정확한 날짜까지 추적할 수 있게 해주는 문자가 아나사지 문화에는 없었지만 미국 남서부에 산재한 건축물들의 역사도 1년 이내의 오차로 추적 가능하다. 덕분에 고고학자들은 이스터섬, 핏캐니언 섬, 핸더슨 섬의 경우보다 훨씬 정확하게 그 사회들의 역사를 재구성해낼 수 있다. 남서부에서 지역적인 붕괴, 극적인 재결합, 시기에 따른 국제적 폐지 등을 겪은 문화들에게는 1130년경의 민브레스, 12세기 중엽이나 12세기 말의 차코 캐니언과 노스 블랙 메사와 버진 아나사지, 1300년경의 메사보드와 카옌타 아나사지, 1400년경의 모고윤, 그리고 정교한 관계시설로 유명한 15세기 말의 호호캄이 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1492년 이전에 이런 모든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지만
아나사지족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들의 후손을 받아들인 남서부의 다른 원주민 사회들이 오늘날까지 존속하고 있다. 호피족과 주니족이 대표적인 예이다. 서로 이웃하고 있던 많은 사회들에서 일어난 이런 몰락 혹은 급격한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 원인을 하나만 지목한다면 환경 파괴, 가뭄 혹은 전쟁과 카니발리즘이 거론되기 십상이다. 실제로 미국 남서지역의 선사 시대는 단일 요건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물론 많은 요인들이 겹쳐졌지만 그 모든 요인들이 근본적인 문제로 귀결된다. 즉, 미국의 남서부가 농사를 짓기에 취약한 환경이었다는 점이다. 강수량이 적고 예측하기도 힘들고 비가 내려도 땅이 금세 말라버리며 숲의 재생장률도 아주 낮은 땅이었다. 극심한 가뭄과 강바닥의 침식으로 요약되는 환경 문제가 인간의 수명, 즉 구전으로 전해지는 기억의 폭을 넘는 간격으로 되풀이되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런 난관에도 불구하고 북아메리카 인디언들이 남서 지역에서 복잡한 농업사회를 이루어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하다. 아나사지 시대보다 오늘날 이 지역의 대부분에서 더 적은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말해주는 간접적인 증거이다. 아나사지 문화가 남긴 돌집들, 댐, 관계시설 등의 흔적이 간헐적으로 눈에 띄는 사막 지역을 자동차로 둘러보던 시간은 너무나 감동적이고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다. 간혹 집이 있기는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텅 빈 풍경이나 다름이 없었다. 아나사지 사회를 비롯해 남서지역 다른 사회들의 붕괴는 흥미진진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 책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훈을 전해주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현대사회의 재반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플로리다 남동쪽의 카리브해에 위치한 히스파니올라 섬 위의 두 나라, 도미니카 공화국과 하이티 사이의 약 190km에 걸친 국경선을 이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히스파니올라 섬 상공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임의로 구불구불하게 자른 듯한 국경선 사이로 동쪽은 짙은 녹색이고 서쪽은 옅은 녹색에 갈색이 섞인 풍경이 펼쳐진다. 국경선 지역에 서서 동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소나무 숲이고 서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나무가 없는 허허 벌판이다. 국경선에서 바라본 이 대조적인 풍경이 두 나라의 차이점을 대변한다. 원래는 두 나라 모두 숲이 울창했다. 히스파니올라 섬에 상륙한 최초의 유럽인들이 이 섬에서 받은 인상도 숲이 우거져서 귀한 목재를 많이 얻을 수 있겠다는 것이었다. 두 나라 모두 점차 산림이 파괴되어 갔지만 그 중에서도 하이티는 특히 심해서 보호 육성되고 있는 산림이 7군데에 불과하며 그중 2곳은 국립공원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벌채가 횡행하고 있다. 오늘날 도미니카 공화국은 녹지가 전국 토의 28%인데 반해 하이티는 1%에 불과하다. 도미니카 공화국은 대도시인 산토도밍고와 산티아고 사이의 비옥한 평화지대에조차 놀라우리만큼 숲이 우거져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이티와 도미니카 공화국에서도 산림 파괴는 민둥산과 토양 침식, 토질 비옥도의 저하로 나타나고 하천 바닥에 침전물이 쌓이며 분수계가 훼손되어 수력 발전이 불가능해지고 강수량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는다. 이 모든 문제들은 도미니카 공화국보다 하이티에서 더 심각한 양상을 띈다. 그러나 하이티의 경우보다 긴급한 문제는 하이티 주민들이 음식을 조리하는 데 사용하는 주된 연료인 숯을 만들 목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두 나라는 녹지 면적이 차이나는 만큼이나 경제 면에서도 차이가 난다. 하이티와 도미니카 공화국 모두 가난한 나라로 예전에 유럽의 식민지였던 열대지역 나라들 대부분이 그러하듯 부패하고 무능한 정부와 질병, 온대지역보다 낮은 농업 생산성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모든 문제와 관련하여 보다 상태가 심각한 쪽은 하이티이다. 하이티는 신대륙의 최빈국이며 아프리카 국가들 제외하고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이다. IT에 부패한 정부는 최소한의 서비스만을 제공하기에 국민 대다수는 전기와 상하수도, 의료 및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산다. IT는 신대륙에서 인구가 가장 조밀한 나라이고 이웃나라인 도미니카 공화국과 비교해도 인구 밀도가 훨씬 높다. 면적은 히스파니올라 섬의 3분의 1에 불과한데 인구는 3분의 2나 되어 평균 인구 밀도가 1평방마일당 1000명에 달한다. IT 국민의 대부분은 자급농이며 IT의 시장 경제는 빈약하다. 주요 수출 품목으로 커피와 설탕이 있고 수출 자유지역에서 2만 명에 불과한 공원이 저임금에 시달리며 의류 및 기타 수출 상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해안 휴양지는 IT의 문제들로부터 고립되어 있고 콜롬비아에서 미국으로 밀반 출되는 대량의 마약이 IT를 거쳐간다. 시골에 살거나 수도인 포르토프랭스의 슬럼가에 사는 가난한 대중과 포르토프랭스의 중심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서늘한 산간 교외 지역의 페티옹빌에 살면서 값비싼 프랑스 요리와 고급 와인을 즐기는 소수의 부유층 엘리트 사이에는 깊은 간극이 가로놓여 있다. IT의 인구 성장률과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등의 질병 감염률은 신대륙 국가들 중 최고이다. IT를 방문한 사람들은 과연 이 나라에 희망이 있을까 하고 자문해보지만 대부분의 경우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도미니카 공화국 역시 IT와 마찬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개발도상국이지만 IT보다는 더 발달했고 문제의 심각성도 덜하다. 모든 현대 사회는 천연자원, 즉 재생 불가능한 자원, 예컨대 원유와 금속, 또 재생 가능한 자원, 예컨대 나무와 어류의 개발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원유와 가스, 석탄에서 얻는다. 연장, 컨테이너, 기계, 운송수단, 건물 등 거의 모든 것이 금속이나 나무 혹은 석유화학의 산물인 플라스틱과 합성 수지 등으로 만들어진다. 우리는 나무에서 추출한 펄프로 만든 종이의 글을 쓰고 인쇄한다. 생선을 비롯한 해산물은 우리가 자연에서 얻는 주된 먹을거리다. 많은 나라의 경제가 이런 채취 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내가 집중적으로 현장 연구에 힘을 쏟는 세 나라를 예로 들어보자.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광업과 벌목이 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이고 솔로몬 제도의 주된 수입원은 벌목과 어업이다. 한편 파푸아 뉴기니아의 경제는 원유와 광업이 주축을 이루지만 요즘에는 벌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의 사회가 이런 자원의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어디에서 어느 만큼 어떤 수단을 사용해서 채취하느냐가 문제일 뿐이다. 자원 개발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발은 대기업에 맡겨진다. 환경보호론자와 대기업은 서로 상대를 적이라고 생각하면서 논쟁을 그치지 않는다. 환경보호론자는 대기업이 환경을 훼손함으로써 인간에게 피해를 주며 공공의 이익보다 기업의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고 비난한다. 그렇다. 이런 비난은 대부분 사실이다. 반대로 기업은 환경보호론자가 기업의 현실에 무지하면서도 알려고 하지 않고 일자리 창출과 개발을 염원하는 지역 주민과 지방 정부의 바람을 무시하며 인간의 복지보다 새의 행복을 강조하고 기업이 바람직한 환경 정책을 시행할 때도 기업을 칭찬하는 데 인색하다고 비난한다. 그렇다. 이런 비난도 대부분은 사실이다. 이처럼 대기업과 환경보호론자, 심지어 사회 구성원 전체가 서로 비난하지만 여기에서 나는 그들의 이해관계가 상호 비방에도 불구하고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해와 충돌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단기적으로 기업의 돈벌이가 되는 것은 사회 전체에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은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지만 그런 결정이 사회 구성원들에게는 나쁜 결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나는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겪은 내 자취 산업을 예로 들어
환경을 해치는 정책이 자기들에게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기업이 있는 반면에 거꾸로 환경을 절약하는 정책이 자기들에게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기업이 있는 이유를 차근차근 짚어보려고 한다. 현재 환경을 해치는 기업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환경을 아끼고 절약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지, 요컨대 기업을 친환경적으로 바꿔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보려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기도 하다. 이런 관점에서 석유산업, 광석채굴산업과 석탄산업, 벌목업, 수산업을 차례로 살펴보자. 나는 뉴기니의 두 유전에서 석유산업체의 현장을 직접 경험했다. 두 유전은 적어도 환경적인 면에서 양극단에 서 있다. 두 곳에서의 경험은 내게 무척 유익했다. 그전까지 나는 석유산업을 환경에 피해를 주는 대표적인 산업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랬듯이 나도 석유산업을 미워했다. 석유산업을 옹호하고 석유산업이 사회에 기여하는 역할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진정성까지 의심했다. 하지만 현장을 둘러본 후 나는 더 많은 기업이 긍정적인 예로 발돋움할 수 있는 요인들을 찾아냈다. 나는 인도네시아령 뉴기니 해안에 위치한 살라와티 섬에서 유전을 처음 경험했다. 당시 내가 그곳을 방문한 목적은 석유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뉴기니 섬들에 분포한 새들을 조사하려던 것이었다. 과거에서 얻는 또 다른 교훈은 핵심적인 가치관까지 포기하는 고통스러운 결정이다. 여기에는 큰 용기가 필요하다. 과거에 우리 사회를 훌륭하게 지탱해 주던 가치관들 중에서 어떤 가치관이 새롭게 변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유효할 수 있을까? 그 소중한 가치관들 중에서 과감히 버리고 다른 식으로 대체해야 할 가치관은 무엇일까? 그린란드의 노르웨이인들은 유럽인, 기독교인, 목축사회라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고집했지만 그 결과는 붕괴였다. 반면에 티코피아 섬 사람들은 생태 파괴적인 돼지를 과감히 포기했다. 돼지가 멜라네시아 사회에서 유일하게 대규모로 사육되던 가축이었고 신분을 나타내는 주된 상징이었는데도 말이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이제 영국식 농경사회라는 그들의 정체성을 재검토하는 과정에 있다. 아이슬란드 사람들, 카스트 제도에 얽매인 인도의 전통적인 사회들, 몬테나 목장 주인들은 관계시설의 소중함을 깨닫고 집단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권리를 양보하는 합의에 이르렀다. 덕분에 그들은 공유한 자원을 적절히 관리하면서 많은 사회를 붕괴로 몰아넣었던 공유의 비극을 이겨낼 수 있었다. 중국 정부는 전통적으로 개인의 선택에 맡겨졌던 생식의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인구 통제에 발벗고 나섰다. 1939년 초 강대국 러시아의 최후 통첩에 핀란드 국민은 생명의 안전보다 자유의 길을 택하면서 세상을 놀라게 하는 용기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전쟁에서는 패했지만 도백에서는 승리하는 전례를 남겼다. 내가 1958년부터 1962년까지 영국에서 사는 동안 영국인들은 오랫동안 소중하게 간직했던 가치관, 즉 세계 최고의 정치, 경제력과 해군력을 지닌 국가라는 구태의연한 자존심과 결별하고 있었다. 프랑스, 독일 등 다른 유럽 국가들도 주권을 지키기 위해 한때는 목숨을 걸고 싸웠지만 이제는 그들의 주권마저 유럽연합에 종속시킨 대담한 결정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런 가치관에 대한 재검토에는 고통과 어려움이 따르지만 과거와 근래 성공한 사회들은 오랫동안 간직했던 가치관들을 재검토하며 버릴 것은 과감히 버렸다. 이런 교훈에서 제1세기 사람들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 즉 제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의 전통적인 소비가치와 생활 수준을 어디까지 양보해야 할까라는 문제를 돌이켜볼 수 있어야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제1세기 사람들을 설득해서 환경에 대한 충격을 줄여야 한다고 설득하기란 정치적인 이유로 불가능한 듯하다. 그렇다고 지금 같은 식으로 환경에 충격을 주면서 산다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다. 이런 딜레마는 내게 윈스턴 처칠의 말을 떠올려준다. 민주주의의 비판에 대응해서 처칠은 지금까지 실험된 모든 정치 체제를 제외하면 민주주의가 최악의 정부 형태이다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이런 점에서 지금보다 환경에 대한 충격을 줄인 사회는 우리 미래에서 가장 불가능한 시나리오일 수 있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시나리오를 제외한다면. 여기서 제레드 다이아몬드와 함께 걸었던 중개서원의 산책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개서원 구독자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